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문제를 언제 받으셨나요? 지금 받으셨나요? 이제 막 받으셔서 미리 풀어볼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겠습니다. 문제 앞에 조금 풀어보셨나요? 저 여기 하고요. 지난번에 네 번에 걸쳐서 받는 거 하고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왜 5월, 6월 달에 제가 또 계속 꾸준히 문제를 드렸었죠. 그 문제들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그게 다 이 시험 전범위에 대해서 다룬 거니까 그 정도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은 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던 것들 있죠. 다 볼 시간적인 여유는 없으니까 틀렸던 것들 위주로 점검을 하시면은 점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이제 3주도 안 남았는 시간이지만 2주 조금 더 남았나요? 16일. 그 짧은 시간이라도 또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아직도 가사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 모든 걸 다 이제 버리고 집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시험 치고 나서 1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죠. 시험 치기 전에 1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바쁩니다. 50문제씩 50문제씩 가야 되니까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동산 개념이죠. 부동산 개념 하면은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법적 개념에서 정착물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준부동산 요 두 가지죠. 요 두 가지를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많은 개념들 중에서도. 왜냐하면은 요게 그나마 내용들이 제일 많이 있는 거죠. 법적 개념을 협의와 강의로 나눌 때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해서 정착물이잖아요. 이건 토지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돼요. 토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동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정착물이 됐다고 할 때 요거를 일단 정착물이 아닌지 정착물인지를 먼저 따진 후에 독립정착물이냐 종속정착물이냐 이걸 따져야 되죠. 독립정착물의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농작물, 임목까지도 얘기하죠. 근데 그 임목이라는 녀석은 독립정착물에 넣는 사람도 있고 여기 준부동산에도 요 넣는 사람이 있죠. 요거 이제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독립정착물이 아닌 정착물은 모두 다 종속정착물에서 교량이라든가 담장 뭐 이런 것들, 수목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하면은 그게 이제 광해 부동산 이렇게죠. 준부동산은 민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 민법상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는 물건들을 준부동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법적 개념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제적 개념이나 기술적 개념도 있지만 얘네들은 단어만 정리를 하면 되니까 별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죠. 이걸 이제 복합 개념으로 살펴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번의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 등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도 있으며 판잣집, 가시개, 수목 등은 토지의 일부로서의 정착물이다. 요거는 뒤에 판잣집, 가시개, 수목 이런 것들은 정착물 자체가 아니죠.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죠. 2번이 동산이니까. 그 다음에 3번은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유형 관점에서 보면 토지의 지세, 지질, 지반 등이 연구 대상으로 된다. 그렇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도 포함되죠. 이런 것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부동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령에 의해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법령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맞죠?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2번, 여기 이제 정착물에 대해서 또 묻고 있죠. 주택, 상가 등의 건물은
토지와 다른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정착물이다. 이건 뭐예요? 독립 정착물이다. 이런 뜻이죠. 맞고요. 그 다음에 본체에 딸린 창고는 종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도 주물과 종물로 구분할 수가 있죠. 동산만 주물, 종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에 3번은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선반, 카운터 등 사업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픽스처. 이건 이제 픽스처로 봐야 되죠. 픽스처인데 임차인이 붙여놓은 거는 제거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그것은 동산이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이게 틀렸죠.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상 임목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지 않다.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등기부가 없죠. 근데 임목은 등기부가 있죠. 등기부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정착물은 계속하여 토지에 부착되어 있어 하므로 그러하지 않은 것은 정착물이 아니죠. 동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정답 3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토지 분류죠. 일단 1번에 후보지, 이행지 이렇게 구분할 때 후보지는 용도적 지역이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그러니까 이거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이죠. 근데 이행지는 그 내에서 전환 중인 토지죠. 주상공 상호간에 전환 중이거나 전답과 상호간에 전환 중이거나 이런 것들이 이행지죠.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건부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시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이거는 공지를 말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택지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의 건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것이 사회적, 행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주상공 이렇게 나오면 택지죠. 택지 맞죠? 그 다음에 필지는 법률상의 단위 개념으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이게 이제 필지와 구별되는 개념은 획지죠. 획지는 경제적 개념으로서 가치나 가격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필지는 법적 개념으로서 권리 측면을 살펴보죠. 그 다음에 이행지는 자 1번의 후보지 나왔는데 5번의 이행지는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이죠.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토지를 말한다. 맞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분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었어요. 기억에 부지 나왔습니다. 이건 대택부 할 때 부지는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어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기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1번, 2번 중에 답이 있겠죠. 자, 근데 1번, 2번이 니은이 모두 공통으로 있으니까 디귿을 바로 보면 되겠죠. 디귿의 공한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요거 틀렸죠? 공지인데 공한제로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면은 안 되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아무튼 니은은 뭐 너무 쉬운 지문이니까 이런 보시고요. 리얼을 보시면은 빈지를 포락지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리얼의 빈지는 물가 빈자라 그랬죠. 물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닷가를 생각하라 그랬죠. 바닷가. 지속공부에 등록은 안 돼 있는 토지죠. 근데 활용실익은 있는 토지 이렇게 하고. 포락지는 뭐예요? 포락지는 이제 무너져 내린 땅이죠. 물의 침식작용 때문에. 그러니까 물하고 관계가 있기는 한데 얘는 이제 바닷가고요. 얘는 물에 잠긴 토지죠.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또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예요. 물의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경우 낮이 가격보다 높게 평가되는 말이 안 되죠. 건부 감가가 발생하면 당연히 낮이 가격보다는 낮게 평가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5번 토지의 부동성입니다. 토지의 부동성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부의 외부 효과에 의해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맞죠? 이 경제적 감가는 이게 인접성에도 있고 부동성에도 나올 수 있죠. 인접성, 부동성 모두 다 부의 외부 효과 관계 있죠. 다 관계 있습니다. 부의 외부.
물론 이제 정예외부라고 해도 관계는 없죠. 여기서 이성질에서는 물론 이제 경제적 감가하니까 이제 부예외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2번은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 또는 구체적 시장이 되기도 한다. 자, 요거 이제 조심해야 되죠. 부동성이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 모두에 다 관련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 시장은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파는 그런 구체적 시장이 아니에요. 지리적 구역이란 뜻의 구체적 시장입니다. 지리적 구역.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을 뭐 서울 강남 3구 부동산 시장 동향이다. 수도권 시장 동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리적 구역으로 보는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부동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상적 시장이라는 건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게 진열해 놓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장 할 때 전부 다 이 추상적 시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 정보활동, 이건 뭐 부동성 맞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하죠. 그리고 중개업이 제도화되죠. 중개업을 한다는 건 그 지역 범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전국을 대상으로 중개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다음에 4번인가요? 토지를 수동적 생산 요소가 되게 하여 토지 잔여법, 수익 배분의 원칙과 깊은 관련이 있다. 뭔 소리인지 모르면 패스하면 되죠. 부디 그렇게 하십시오. 실전에서 부디 드린 말씀인데 모르는 거 나오면 빨리 넘어가시라고요. 뒤에 쉬운 지문이 나올 때까지. 그게 1번부터 5번까지 다 패스할지라도 6번에서 아는 게 나올지라도 일단은 패스하고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공교롭게 앞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계속 풀려고 하면은 뒤에 시간이 걸려서 뒤에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아예 어차피 어려운 문제니까 패스를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40문제를 다 풀어야 합격하는 거 아니죠. 한 30문제만 풀어도 합격은 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은. 그러니까 10문제 못 풀어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부디 패스하고 지나가세요. 정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둘이 사귀다가 상대방이 찰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차야죠. 내가 먼저 차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문제를 버리면 돼요. 그러면 훨씬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끼면서 치는데 60점이 나와요. 본인은 어렵게 느끼면서 시험을 봐도 60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영어 시험 같은 거 어렵잖아요. 독해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계속 패스. 근데도 시험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8문제 못 푼 거예요. 8문제. 그럼 결국은 앞에도 어려웠으니까 얼마나 패스하고 지나갔겠어요. 8문제를 결국은 다 찍었죠. 그렇게 시험을 쳤는데 57.5 나왔어요. 그러니까 60점이 안 나와요. 그래도 거의 60점에 가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0점이라는 점수가 사실은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죠. 이게 원래는 이게 낙제 점수죠. 60점이 낙제 점수예요. 그렇잖아요. 수우미양가로 할 때 낙제 점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60점을 받았다는 실력은 그리 좋은 실력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풀 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풀어도 사실은 거의 60점 근처에 나오거든요. 그 소리는 이제 어려운 거를 패스하고 쉬운 거를 위주로 푸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레짐작으로 나 이거 시험 못 봤다라고 생각하고서 1차 망쳤다 생각하고 2차 아예 보지도 않고 오거나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자기 시험을 못 봤다고 생각하고 2차 시험 안 보려고 하는 거를 어른들이 야 그래도 2차 시험 보기나 하고 가라고 했는데 그 제정신으로 받겠습니까? 그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30분 미리 나왔어요. 30분 일찍 나왔어요. 제대로 안 풀고. 근데 결국은 1차가 3개 남고 2차가 3개 모자랐어요.
제대로 풀었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근데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또 애써서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너무 헛되이 보내려 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 어떤 해는 그 이의 신청을 받아줘서 2차에서 무려 6개나 중복답 또는 모두 정답이 있었어요. 2차에서 6개나 중복답 또는 모두 정답.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게 다 걸릴 수도 있잖아요. 무려 6개면은 몇 점인가요? 평균으로 치면은 2.5점이 되나요? 평균을 치면 2차 과목이 3과목이잖아요. 3과목이 6개니까 2개니까 5점이네. 5점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 운이라는 것은 그런 최선을 다한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보통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운칠기삼. 운이 70%고 실력이 30%예요. 근데 이 운칠기삼이라는 것도 애쓴 사람한테 가는 거지 애쓰지 않은 사람한테 이런 운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 운으로 합격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끝까지 다 해서 거기에 이제 운이 곁들여지는 거죠.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패스한 거예요. 4번 이런 거 어려운 거 나오면 패스하세요. 그리고 5번에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강조하는 근거가 된다. 이거는 부동성하고 관계없잖아요. 부증성하고 관계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용도 다양성하고 관계있죠. 그러니까 5번에 쉬운 지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세요. 그럼 이제 4번은 뭔가 하면은 수동적, 능동적 하잖아요. 능동적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수동적은 이제 피동적이잖아요. 피동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이게 생산 요소 하면은 늘 뭘 말씀드렸어요? 생산 요소 하면은 노자토 이렇게 노자토 했잖아요. 자, 그 수익 배분의 원칙을 말씀드릴 때 제가 뭘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이 생산 요소한테 각각 대가를 지불하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남는다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토지한테 남는다 그랬죠. 그 이유가 다른 생산 요소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어떤 토지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다른 주변의 토지는 개발이 됐는데 어떤 지역 토지는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자본이나 노동이 투입돼도 충분한 수익이 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덧 이제 개발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드디어는 노동이나 자본이 투입돼도 충분한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이동이 가능한 생산 요소는 충분한 수익이 있을 것 같아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산 요소한테 그러니까 먼저 주는 거죠. 근데 얘는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생산 요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 생산 요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머지 토지 잔입에서 수익 배분의 원칙 관계가 있고요. 다음에 6번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죠. 절대로 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토지는. 근데 용도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공급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후보지나 이행지와 같은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토지 개념은 절대량의 토지 증가가 아니며 용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거 옳은 편이죠. 부증성은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된다. 이것도 맞죠. 부증성은 희소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희소성. 토지라는 자원은 희소한 자원이다. 더 이상 양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성 공공성이 나오는 거예요. 희소한 자원인데 뭐 산업용지는 많이 필요하고 인구는 뭐 증가하고 뭐 이러면서 이 토지를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소유권은 개인이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공적인 제약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토지 공개념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소성에서 최유효 이용도 강조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희소한 자원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요. 물론 최유효 이용은 용도 다양성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다음에 4번은 매립 등으로 농지양이 증가된 것은 용도 전환이지 절대량의 증가는 아니죠. 다음에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7번은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구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가치는 3차원 공간 가치의 총화라고 할 경우 이는 경제적 측면만을 의미한다. 이거 틀렸죠. 복합 개념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법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봐야 돼요. 일단 3차원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기술적 개념이죠. 그리고 공간 가치, 가치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 또 경제적 측면이고요. 근데 그 3차원 공간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 하는 것은 상하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지하권은 어느 정도로 인정되고 공중권은 어느 정도로 인정되고 그 범위에 따라 가치는 달라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하 범위가 넓고요. 주거지역이나 농지지역은 좁고요.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맞는 말이 틀린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중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지표권이란 토지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장부를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말한다. 자, 요거 말고도 지표권에는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죠. 그래서 유역주의, 선용주의라는 게 있죠. 그래서 물이 흔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수변 지역에서는 유역주의 입장에 있고요. 건조 지역은 선용주의 입장에 있죠. 다음에 4번에 지하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하 매장 광물은 지하권에 포함되지 않고요. 이 개인의 권리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사적 지하권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 공적 지하권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죠. 자, 이거 구분지상권 그냥 생각하면은 틀릴 가능성도 있어요. 구분지상권은 지하에도 설정할 수 있고 공중공간에다 설정할 수도 있죠. 공중공간, 지하공간 다 설정할 수 있는 게 구분지상권이고 한계심도는 뭐예요? 한계심도는 이제 지하에만 적용되고요. 개발권 양도제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공중공간에만 적용되죠. 자, 여러분들 그 공중공간을 공중도 하나의 획지로 분할해서 임대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중공간도 분할해서 임대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구분지상권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게 임대차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공중공간만 허공에 이렇게 해서 그것만 이용하게 할 수는 없죠. 당연히 뭐는 세워야 돼요. 기둥은 세워야죠. 기둥을 세우고 이제 그 위에 이제 공간을 이용을 하는 거죠. 요즘 예전엔 그렇지 않지만 지금 그 민자 역사라고 하는 것들은 다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그 선로 위에 올라가 있죠. 옛날에는 선로 위를 이용을 안 했죠. 그 공간을 이용을 안 했던 공간을 이용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기둥을 세운 후에 그렇게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서울의 행복주택이라고 그 저소득층이나 사회생활 초년생,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그런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박근혜 정부 때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 지역에 그런 아파트를 지을 토지가 부족해요. 어디다 짓느냐? 그 짓는 아이디어가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서울 지역은 그 비싸게 토지비를 매입해 가지고는 이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지을 공간이 그렇게 토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유수지 같은데. 유수지 있잖아요. 유수지.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은 갑자기 많이 오면은 그거를 하천으로 이렇게 내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 물그릇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평소에는 이걸 비워 놓는 거죠. 예, 그래서 비를 일단 우선은 여기다 담가 놨다가 서서히 펌프질을 해서 내보내거든요. 그럼 유수지가 많아요. 예, 그래 이제 재해를 유수지면은 공법에도 나오겠네. 그 재해 방지 이 하천 이런 것 무슨 시설 있잖아요. 그건 나오겠는데. 예, 아무튼 기반 시설 나올 거 아니에요. 기반 시설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소에는 다 이게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이게 비어 있거든요, 사실은. 보통은 거기에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 하면은 이 위를 덮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막 그래요. 그럼 여기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어떻게? 여기다 위에다가 아파트 지으면 되잖아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천 경인선 있죠, 전철. 경인선 타보셨나요? 그 경인선이 지하 구간이에요, 지상 구간이에요? 지상 구간이죠. 그 지나가는 철길 있잖아요, 철길. 철길 위에다가 세워서 그 위에다가 아파트 짓는 거예요. 다 덮죠, 당연히. 이거를. 저걸 다 덮죠. 지하로 들어가는 그걸 다 덮죠. 소리 나지 않게. 지금 지하철처럼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예? 다 방진 시설 하죠. 합니다. 지금 지하철 다니고 있잖아요, 지하에. 지하에 지하철 다 다니고 있잖아요. 그 아주 가까운 곳은 진동이 느껴져요. 저 4호선 바로 옆에 건물 제가, 그게, 후배가 거기 이제 교회 다닌다고 이제 저보고,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갔었는데, 교회가 좀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이렇게 교단, 뭐라 그러죠, 거기를? 교단이라 그러네, 거기를. 하여튼 거기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 목사님 설교하는 데가. 그러니까 지하로 좀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1층으로 들어가서 위에도 있고 밑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지하철 4호선이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거든요. 옛날에 지은 이 지하철은. 그러니까 지하철이 지나갈 때 이게 건물이 진동이 좀 느껴져요. 4호선 바로 옆에 교회였었는데. 아무튼, 어느 정도는 진동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이제 다 방진 장치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공중 공간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점점 더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많겠죠, 앞으로. 다음에, 국가가 사후지 지하 이거 구전진상권 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8번을 보시면은, 자, 유량 저량이죠. 자, 유량 저량은 늘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건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된 주제니까요. 지금 그 문제는 이제 저량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을 하는 거죠. 저량 자료면은 유량은 일정 기간. 자, 1번에 부동산 관리비 하면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 자, 이게 비용은 주는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수입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유량 개념이라고 했죠. 거기에다가 2번, 3번, 4번은 연, 월 이 단어가 다 붙어 있죠. 붙어 있는 건 다 유량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채 비율이 저량 개념이죠. 이 부채 비율하고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이제 대부 비율이라는 것도 있긴 하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저량 개념, 부채 비율도 저량 개념이죠. 모두 다 이제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는 거죠. 부채 비율과 대부 비율은 써먹는 위치가 달라요. 부채 비율은 어디다 써먹는가 하면은 지렛대 효과에서 써먹는 거예요.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이거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이 지렛대 효과에서 하는 거예요. 남의 돈을 사용할 때는 이 이자를 주고 사용을 해야 되죠. 몇 배 뻥튀기 하느냐 할 때 요 몇 배 개념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부채 비율 개념이에요. 내 거분의 남의 거죠. 근데 대부 비율은 그냥 남의 거 비율이죠. 그러니까 남의 거 비율 60%다 그러면 내 거는 40%다 할 때 40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이제 모두 다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을 하는 개념이죠.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부동산 수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수요란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말하며 잠재 수요는 포함하지 않죠.
우리 시장에 갈 때는 돈을 들고 가야 되죠. 빈손으로 가서 물건을 살 수는 없죠. 돈을 들고 가야 되고, 또 파는 사람은 물건을 들고 와야 되죠. 빈손으로 와서 팔 수는 없는 거죠. 다음에 아파트 대체재 수요 증가는 아파트 수요를 감소시킨다. 자, 요거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에서 대수 증가 써놓고 대체재 수요 증가, 대수반이잖아요. 내가 그리는 재화 수요는 감소죠, 감소. 자, 이렇게 대수반에서 아파트 수요를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적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는 완만하죠. 수평 방향으로 합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 다 드렸었죠, 이거. 수평 방향으로 하면 여기가 밑이 더 폭이 넓잖아요. 폭이 넓은 걸 더 하니까 가면 갈수록 폭이 어떻게 해요? 또 넓어지게 되는 거죠. 넓은 폭을 더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아파트의 대체재 가격 상승은, 자, 지금 2번은 대체재 수요 증가, 대수 증가로 나왔잖아요. 근데 4번은 대가 상승 이렇게, 지금 4번은 대체재 가격 상승 이렇게 나오죠. 대가 상승. 대가 비죠, 대가 비. 대수반. 내가 그리는 수요는 증가,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연습이 되고요. 그래서 대체재 가격 상승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이 아니고 우측으로 이동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어떤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자, 이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감소하잖아요. 맞죠?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여기에서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가 하면은 균형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이게 출발이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이거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이 소리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올라간 거예요? 균형 가격이 올라갔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균형을 관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균형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질문할 때 균형 가격, 균형량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유입 인구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는 수요가 증가하면 이런 식으로도 그냥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균형이 생략된 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죠 하면은 가격이 올라간 것에서 멈춰야 돼. 이 모든 조정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조정 과정을 거쳐서 가격이 올라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또 가면 안 된다고요. 또 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량이 줄면은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야? 계속 가야 되죠. 그럼 안 된다고요. 멈춰야 된다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이거는 점의 이동으로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걸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요렇게 가서 끝난 거라고요. 아시겠죠?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지금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해요. 끝이에요. 거기서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것도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서 왼쪽으로 이동해서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격 외에 다른 말들이 나오는 거는 전부 다 그거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이제 높은 부분인데 지금까지 3번 출제됐는데요. 한 번도 정답 지문은 안 해요. 근데 3번 정도 출제된 만큼 여기 이제 약간은 이제 깊은 내용이지만 조금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 효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격 효과는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 이 말이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들잖아요.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줄어든다고요. 그럼 얼마만큼 줄어요? 요만큼 줄죠. 예,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을 두 개의 효과로 나타내서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가격 효과는 그 재화에 뭐가 변했어요?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무슨 변화요? 수요량 변화요. 수요량 변화를 하나는 소득 효과, 하나는 대체 효과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는 거라고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대체 효과의 경우에 대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기는 대체재를 생각을 하는 건데 대체재 가격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여기서 절대적인 가격은 안 변해요. 상대적 가격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이 변하는 것은 이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체 효과에서는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재화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 관계에 있는 두 재화가 있는데 이 재화 가격이 올라가면은 다른 재화 가격은 상대적으로 내려가죠. 그러면은 이 재화 쓰던 사람들이 이 재화를 안 쓰고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얘를 줄인다고요. 그 효과가 무슨 효과? 대체 효과예요. 그래서 일부가 그렇게 해서 줄어든다고요. 그거 말고도 또 무슨 효과예요? 이 재화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재화 소비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요. 실질 소득이 줄면은 아무래도 소비량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효과 두 개 합쳐서 가격 효과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소득 효과는 키워드가 실질 소득 변화 효과 이렇게 가야 돼요. 실질 소득 변화 효과. 요거는 상대 가격 변화 효과예요. 상대 가격 변화 효과. 상대적으로 가격이 변한다 이 말이죠. 됐나요? 절대적인 가격은 안 변해도.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변하는 수요곡선 이동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이거는 점의 이동 내에서 살펴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대체재 나올 때는 아까 대가비 대수반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대체재 가격이나 대체재 수요가 변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대체 상품 가격의 상대적인 하락을 의미하며 이때 대체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체 효과예요. 대체 효과. 다음에 당해 주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는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여기 이제 소득 효과잖아요. 소득 효과. 다음에 대체 효과란 실질 소득 변화에 따라 이렇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대체 효과 상대 가격 변화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지금 틀렸습니다. 4번이. 지금 뒤에 상대적으로 하락한 재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상대적으로 하락한 재화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대체 효과에 대한 건 맞죠. 그러니까 이 실질 소득 변화가 틀린 거예요. 다음에 5번에 가격 보조로서 임대료 보조에 따른 수요량 증가는 소득 효과와 가격 대체 효과의 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가격 보조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가격 할인 프로그램이라 그랬죠. 이 가격 보조를 하게 되면은 무슨 효과가 나타난다? 가격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11번이 이제 균형의 이동이죠. 자, 이 균형의 이동에 대한 건데 문제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균형의 이동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땐 이제 대부분은 균형량, 균형가격 이렇게 이제 말을 붙이죠. 이 균형의 이동은 8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1, 2, 3, 4, 5, 6, 7, 8.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수요나 공급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거고, 요거는 둘 모두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수요가 증가하는 거였나요? 2번이 수요가 감소, 3번이 공급이 증가, 4번이 공급이 감소. 5번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도 증가하는 거고요. 6번은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은 감소하고, 7번은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 8번은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도 감소, 모두 감소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는 거였죠. 수요의 경우에는 이게 다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량 증가, 균형 가격 상승,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량 감소, 균형 가격 하락. 그다음에 공급이 증가하면, 이거는 균형량은 항상 이거 같은 방향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균형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요. 공급이 감소하면은 균형량 감소, 이거는 증가죠.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잘 보면은 5번은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1번과 3번이 동시에 나타난 거죠. 1번과 3번은 모두 다 균형량이 증가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균형량이 증가해요. 요거 보면은. 근데 그때는 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는 증가고 하나는 감소이기 때문에 균형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1번과 4번이거든요. 1번과 4번. 모두 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것도 하나는 감소, 하나는 증가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요거는 2번, 3번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당연히 하락이에요. 이때는 둘 다 감소니까 균형량은 감소하고, 요거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더 큰지 문제에서 알려줘야 되고요. 만약에 변화의 크기가 똑같을 때에는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변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그 문제 중에 5번 지문이죠. 11번 5번 지문.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의 크기가 동일하다 그랬죠. 둘 다 똑같은 크기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균형량은 당연히 증가하는데, 요게 변화 없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게 같으면. 그래서 지금 5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1번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해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은 6번인가요? 맞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수요가 감소 맞지 않나요? 수요가 감소 공급 7번 2번 지문은 7번이고요. 2번 지문은 7번이고 1번 지문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1번 지문은 6번 맞나요? 6번 7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번 지문은 6번 2번 지문은 7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둘 다 뭐는 알 수 없어요. 균형량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균형 가격은 1번은 어떻게 균형 가격은 상승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틀렸고요. 2번은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해야 되는데 상승한다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거니까 5번이잖아요. 이거는 균형량은 증가잖아요. 근데 알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요거는 7번 지문인가요? 7번은 균형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4번 정답이죠. 옳은 걸 찾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되면은 이건 굉장히 사실 쉽게 출제되는, 이건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이게 여기서 조금 더 난이도 높게 질문하면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수요 증가를 그냥 수요 증가를 안 하고 대체재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죠. 그럼 대가 B까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음에 12번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 함수가 각각 QD1은 100-2P, QS는 10 플러스 4P였으나 소비자의 선호 변화로 수요 함수가
QD2는 80-3P로 변화했다. 원래의 균형량과 새로운 균형량의 차이는 얼마인가? 문제가 뭐예요? 균형량의 차이를 묻고 있죠. 이 계산 문제는 이제 이걸 물었을 때, 균형량 차이를 물었을 때, 어떻게 푸는지 머릿속에 이게 매뉴얼이 연상이 돼야 돼요. 매뉴얼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매뉴얼이 떠올라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계산을 2번 해야 되는데, 이게 일단 계산이 2번. 차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식을 몇 세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2세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QD1은 뭐였어요? 100-2P인가요? QS는 10 플러스 4P 이렇게 있죠. 자, 이게 수요 함수가 QD1이라는 얘기, 수요 함수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QD2는 80-3P 이렇게 바뀌었나요? 그럼 QS는 그대로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 요거 100-2P는 10 플러스 4P 이렇게 하면 되고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하면은 90P는 6P가 되죠. 90은 6P. P는 15가 되고. 이거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균형량의 차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Q를 계산해야 돼요. P를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70이 되죠. Q는 70. 여기서는 80-3P는 10 플러스 4P 이렇게 해서 이것도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해서 정리하면은 70과 7P가 같으니까 P는 10이고요. P10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50이 되죠. Q는. 그러면은 차이는 20이죠. 20. 오차이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제 풀지 않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신이 확실하게 그 방법을 아는 거라면 차라리 계산을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뒤에 이론 어려운 게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확실하게 시간이 1분 약간 더 걸릴 수는 있어요. 약간 근데 이제 숙달을 시켜야죠. 그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오면은 그때는 보지 말아야 돼요.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올 때는 바로 패스하고 지나가야 돼요. 시간이 엄청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그거를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야 돼요. 다음에 이제 13번은 이제 탄력성이죠. 자, 이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